새벽 5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을 시간.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허우적거리던 정신이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에 단박에 현실로 끌려 나왔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내 혜진은 이미 옆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누구일까? 이 새벽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누구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동안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규칙적이고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마치 내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문 밖에 누가 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와락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문 앞에는 예상했던 대로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직업적인 냉정함만이 번들거렸다. 박지훈 씨, 맞으십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목구멍에 돌덩이라도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 불안에 질린 채 서 있는 혜진을 잠시 훑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서연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가느다란 거미줄이 소리 없이 끊어졌다. 그는 허리에 찬 무정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뒤의 말들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혜진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불신, 경찰들의 무감각한 표정, 그리고 현관 센서 등의 차가운 불빛까지 모든 것이 한 폭의 정지된 비극처럼 느껴졌다. 나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삶이 어떻게 이 새벽의 악몽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6개월 전, 그 지독히도 외로웠던 가을날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박지훈, 52살이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훈서림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내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다. 20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채운 낡은 책들. 그 종이가 바래고 사가가는 냄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수입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아들 민준을 대학까지 보낼 정도는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내 삶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깊고 차가운 고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내 혜진과는 25해를 함께 살았다. 한때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은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닳고 닳게 만들어 이제는 의무와 습관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돈과 아들 민준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되었다.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나왔어요. 확인해봐요. 민준이 등록금 보낼 때 됐는데 가게 사정은 괜찮아요. 보일러가 또 말썽이네요. 사람 불러야겠어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이었고 공동의 목표 아들 민준을 잘 키우는 것들을 가진 사업 파트너에 가까웠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드라마를 보았고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애써 외면했다. 그것을 꺼내 드는 순간 위태롭게 유지되던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식탁에서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놀렸다. 밥알을 씹는 소리, 국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나는 가끔 혜진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한때는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얼굴에 이제는 무관심과 피로의 그늘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 역시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늘 텔레비전 화면이나 식탁 위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릇에 머물렀다.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 인간이었다. 아들 민주는 대학에 들어간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아들은 아내에게 유일한 삶의 의미이자 자랑거리였다. 혜진은 민준의 전화 한 통에 울고 웃었다. 나는 그들의 견고한 세상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었다. 민준에게 나는 그저 돈을 붙여주는 존재. 가끔 집에 왔을 때 어색하게 안부를 묻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아들이 나를 닮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책방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면 나는 종종 생각에 잠겼다.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 해도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내는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 당장의 생계와 남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현실적인 슬픔일 터였다. 아들은 아마 며칠쯤 슬퍼하다가 제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책방 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말없는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먼지 쌓인 책들처럼. 내 삶도 그렇게 조용히 발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처량하게 들렸다. 그날도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나는 서재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언제나와 같은 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다. 내 깊은 외로움이, 어리석은 호기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절박한 욕망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화면에 떠오른 작은 배너 광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그 문장은 독처럼 혹은 약처럼 내 혈관 속으로 스며들었다.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발견한 화면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던 작은 배너 광고였다. 나는 홀린 듯 마우스를 그쪽으로 가져갔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일까? 사기일까? 아니면 더 저속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미끼일까? 의심과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호기심이 내 손을 이끌었다. 클릭하자 새로운 창이 열렸다. 마음있기라는 이름의 사이트였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녹색 톤의 디자인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 사이트처럼 보이기도 했다. 대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외로움에 대한 해답이 아닌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100% 비밀 보장. 나는 스크롤을 내리며 사이트를 구석구석 훑어보았다. 여러 리스너들의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프로필에는 나이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대화 가능 시간 같은 정보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 그녀들은 모두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시름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순간 역겨움과 함께 티임난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50이 넘은 사내가,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장이 이 밤중에 젊은 여자들의 사진을 훑어보며 돈으로 대화를 사려는 궁리를 하고 있다니 한심하고 초라했다. 나는 거칠게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아버렸다. 컴퓨터 화면에는 내가 읽고 있던 시집의 한 구절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길은 여기서 끝난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찬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속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아마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것이다. 나는 서재문을 닫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보았던 그 사이트가, 그 다정한 미소들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혜진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내 책방의 사소한 고민이나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그저 배부른 소리일 뿐이었다. 민주는 너무 멀리 있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책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책에 대한 이야기만 나눌 뿐. 그 누구도 내 삶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수십 년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혼자 사겨왔다. 그것들은 배출되지 못한 채 내 안에 쌓여 단단한 퇴적층을 이루고 있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나도 모르게 마음있기 사이트를 다시 검색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대화일 뿐이야. 누가 알겠어. 그냥 누군가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외설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스스로에게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마치 재판정에 선 피고인처럼. 내 안의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투었다. 검사가 말했다. 그건 위선이야. 당신이 원하는 건 젊은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것뿐이잖아. 돈으로 관심을 사는 비겁한 행위라고. 변호사가 맞섰다. 아니, 이 사람은 그저 대화 상대가 필요할 뿐이야. 수십 년간 셔츠 단추처럼 목을 조여오던 고독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뿐이라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달라.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지독한 고독의 밤을 그냥 이대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먼지처럼 바스러져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간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되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고요한 책방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다.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자 시간 단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었다. 1시간에 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이 물값을 따지지 않듯 나는 주저없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했다. 결제가 완료되자 리스너 목록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수십 명의 프로필 속에서 내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프로필이었다.
27살,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하게 예쁘지는 않았지만 맑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희미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다.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좋은 조언가는 아니지만 좋은 청취자는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세상에 잠시 들어가 함께 걷고 싶어요. 당신의 세상에 잠시 들어가 함께 걷고 싶어요. 그 문장이 내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바로 저런 것이었다. 내 세상을 평가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잠시 옆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프로필 옆에 있는 대화 신청 버튼을 눌렀다. 신청서에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대화하고 싶은 주제를 적는 칸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다. 저는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그냥 사는 이야기가 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일지도 모른다. 평생을 지켜온 내 삶의 질서와 원칙에 균열이 생기는 첫 순간일지도 모른다. 혜진의 얼굴, 민준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온 침묵의 무게가 나를 덮쳐왔다. 이대로는 안 돼.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이야기를 온전히 쏟아내고 싶었다. 딸깍 마우스가 클릭되는 소리가 텅 빈 서재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 한가운데로 떨어진 것 같았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곧 리스너가 확인 후 연락을 줄 것이라는 안내 문구도 함께였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후회와 기대,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모니터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어쩌면 이것이 내 길고 외로운 밤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른다고. 어리석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대화 신청 버튼을 누른 지 1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마음있기 사이트에서 보낸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고요한 책방님, 서연 리스너가 회원님의 대화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대화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 주세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괜찮다고. 편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다. 곧이어 내일 오후 3시. 시청 근처 국화다방에서 뵙는 건 어떠세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국화다방. 내가 젊었을 때 아내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오래되고 아늑한 찻집이었다. 그녀가 그곳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안도감을 주었다. 마치 음습한 거래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국화다방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를 맞았다.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50대 남자의 시시콜콜한 인생 이야기가 그녀에게는 얼마나 지루하게 들릴까?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릴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정확히 오후 3시. 삐걱이는 문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프로필 사진 속에서 본 바로 그 여자. 서연이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생각보다 더 앳돼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희었지만 그 덕분에 크고 검은 눈동자가 더 깊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고유한 책방님,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았다. 네, 박지훈입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괜히 찻잔만 들어 물을 마셨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그녀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날이 많이 쌀쌀해졌네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팽팽했던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책방에서도 가깝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서요. 저도 여기 좋아해요. 시끄럽지 않고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를 보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각자 커피와 차를 주문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내가 왜 그녀를 만나러 왔는지 잊어버릴 만큼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내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창밖 풍경에 대해, 찻집 벽에 걸린 낡은 그림에 대해, 그리고 흘러나오는 오래된 팝송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청취자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진심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내가 책방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헌 책방이라니 정말 멋져요. 책마다 다른 사람의 손때와 시간이 묻어 있겠네요. 그렇죠. 가끔은 책갈피에 꽂혀 있던 낡은 편지나 사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마치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엿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죠. 와,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은 뭐였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봇물 터지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의 연애편지, 빛바랜 흑백 가족사진, 이제는 사라진 극장의 영화표,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은 내 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그 안에 담긴 나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내 마음의 창고 문을 열어 환기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문학 청년의 꿈. 돈이 없어 첫 데이트에서 아내에게 풀빵밖에 사주지 못했던 가난한 연애 시절 이야기까지. 부끄럽고 초라한 과거였지만 그녀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내 말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며 그러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정말 낭만적이에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나 조언이 아니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남편과 아버지라는 역할의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내 안의 연약하고 감성적인 부분은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하지만 이 낯선 젊은 여자 앞에서 나는 비로소 그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약속했던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말에 나는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아, 맞다. 이건 돈을 지불하고 얻은 시간이었지. 갑자기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허둥지둥 지갑에서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꺼냈다. 5만 원짜리 2장, 2시간치였다. 여기.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봉투를 받아 핸드백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 선생님의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선생님. 그녀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표현 대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 사소한 배려가 나를 구원하는 것 같았다. 추악한 거래가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의 교환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찻집을 나섰다. 싸늘한 가을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라진 거리에는 다시 나 혼자만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차갑게 식은 마음에 불을 지펴준 것 같았다. 책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조금 전의 대화를 몇 번이고 되새겼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이면에는 미세한 죄책감이 뒤따랐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시작해서는 안 되는 관계다. 이성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음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 따뜻함을, 이 위안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불협화음을 내는 앨리스 애닙된 멜로디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 위험한 선율에 이미 중독되어 버렸다. 첫 만남 이후 내 삶에는 비밀스러운 균열이 생겼다. 낮에는 여전히 지훈서림의 성실한 주인 박지훈으로, 집에서는 말없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존재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나는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서연을 만나는 2~3시간 동안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 앞에서 솔직한 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규칙적인 의식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그리고 가끔은 목요일 저녁, 우리는 국화다방이나 혹은 동네의 다른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나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리스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메마른 삶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첫 번째 거짓말은 생각보다 쉬웠다. 오늘 책 정리를 좀 하느라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요. 수학이 넘어 혜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알았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날 나는 서연과 2시간을 보내고 일부러 책방에 들러 먼지를 조금 묻히고 집에 들어갔다. 죄책감에 심장이 뛰었지만 동시에 해방감과 은밀한 쾌감이 느껴졌다. 마치 학창시절 부모님 몰래 금지된 놀이를 하는 아이처럼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책 정리라는 핑계는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새로운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고서적 수집가들 모임이 생겼어. 한 달에 2~번 정도 나갈 것 같아. 오래전에 연락 끊겼던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사업 때문에 조언을 구하더라고. 당분간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심지어 수첩의 가상에 고서적 모임 회원들의 이름과 특징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혜진이 혹시라도 물어볼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내 자신이 그렇게 치밀하고 비겁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책을 사랑하고 정직함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내 인생의 페이지들이 더러운 거짓말로 얼룩지고 있었다. 돈 문제도 점점 나를 옥죄어왔다. 처음에는
시간당 5만 원이라는 비용이 전부였지만 내 마음이 깊어질수록 씀씀이도 커져갔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선물했고 날이 춥다며 목도리를 사주기도 했다. 가끔은 찻집이 아닌 조금 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럴 때면 비용은 2배, 3배로 불어났다. 나는 책방의 비자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언젠가 가게를 확장하거나 민준의 결혼 자금에 보태주려던 돈이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나는 마치 내 영혼의 일부를 팔아넘기는 기분이었다. 내면의 갈등은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서연을 만나고 돌아온 밤이면 나는 잠든 혜진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비록 우리의 관계가 육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나는 아내의 신뢰를 훔쳐 낯선 여자와의 시간을 사고 있었다. 나는 더러운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다시 잿빛 일상으로 돌아오면 죄책감은 희미해지고 서연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만이 선명해졌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충만함과 살아있다는 감각은 너무나도 중독적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건 바람이 아니야. 나는 그녀와 잠자리를 갖는 것도 아니잖아. 그저 대화를 나눌 뿐이라고. 혜진이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교감을 얻는 것뿐이야. 이건 일종의 심리치료 같은 거야. 나는 그 자기 기만의 주문을 되뇌며 죄책감을 잠재웠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수십 년간 정서적으로 방치당한 끝에 나를 위한 작은 탈출구를 마련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탈출구가 사실은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입구라는 것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변화를 혜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던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런가 그냥 요즘 책방 일이 그럭저럭 괜찮아서 그런가 보지. 고서적 모임이라는 건 재밌어요. 맨날 늙은 남자들만 만날 텐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질투나 의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세상 밖에 있는 나의 즐거움에 대한 심술에 가까웠다. 사람 만나는 게 좋지. 뭐 당신도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혜진은 종종 나의 늦은 귀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다 오늘은 모임에서 뭐 했어요? 라고 묻기도 했고 내 옷에 낯선 음식 냄새가 배어있지는 않은지 코를 킁킁거리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끼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책이나 과거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현재의 내 삶에 대한 불만과 공허함을 털어놓았다. 아내와의 관계, 아들과의 서먹함,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녀는 언제나처럼 나의 모든 나약함을 받아주었다. 그녀는 내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카페에서 나는 문득 그녀의 세상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늘 나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서연 씨는 무슨 꿈을 꿔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흐르는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슬퍼 보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 꿈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내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평범한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까? 나는 그녀의 슬픈 눈동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알고 싶어졌다.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고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의미 있는 한 남자가 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더 큰 거짓말과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내가 그녀의 꿈에 대해 물어본 이후 서연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늘 잔잔한 호수 같았던 그녀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돌멩이라도 던져진 듯 미세한 슬픔의 파문이 일렁였다. 그녀는 여전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지만 가끔 먼 곳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세상에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던 것은 바로 나였기에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결국 그 일이 터진 것은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수척해 보였던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가 몇 번이나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 겉돌았고 찻잔이 식어가는 동안 어색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제발 말해줘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애써 평정을 유지하던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크고 검은 눈동자의 물기가 차오르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은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제발. 내 재촉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낙엽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것이 그녀의 쏟아져 나온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도박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그녀는 대학도 포기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러다 몇 년 전 어머니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마음 있길 일도 결국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외로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돈을 받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를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슬픔은 진짜였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나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연약한 어깨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받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리스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지켜줘야 할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분노였으며 그리고 명백한 사랑이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서연 씨, 나는 맹세하듯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께 그런 부담을 드려요. 그냥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거절은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었다. 그녀를 구원함으로써 나 역시 이 무의미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는 우리 둘뿐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요. 내가 바래다 줄게요. 그녀는 순순히 나를 따랐다. 우리는 하나의 우산을 쓰고 빗속을 걸었다. 좁은 우산 속에서 우리의 어깨가 맞닿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이 내 심장을 울렸다. 그녀의 집은 낡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후미진 골목에 있었다. 그녀는 집 앞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이성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나는 그녀를 내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와 축축한 비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내가 그녀를 살며시 떼어냈을 때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차에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입술은 차갑고 눈물 맛이 났다. 서툴고 슬프고 절박한 입맞춤이었다. 그것은 욕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의식에 가까웠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고객이 아니었고 그녀는 나의 리스너가 아니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비밀스럽고 위태롭고 죄 많은 연인. 나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녀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빚을 갚아주고 그녀의 어머니 병원비를 대주며 그녀의 삶 자체를 사기 시작했다. 죄책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지만 동시에 나는 기묘한 행복감에 휩싸였다. 내 삶에 드디어 목적이 생긴 것이다. 그녀를 지키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다. 한 방울의 잉크가 흰 종이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번져나가듯 서연과의 관계는 내 삶 전체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점에 불과했던 거짓말과 비밀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내 모든 것을 검게 삼키고 있었다. 나는 그 검은 얼룩 속에서 기꺼이 길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삶에 내가 깊숙이 발을 들인 순간 돈은 더 이상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었고 병든 어머니를 위한 약이었으며 우리의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주는 핏줄과도 같아졌다. 나는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구원에는 대가가 따랐다. 처음에는 책방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냈었다. 몇십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시작된 돈은 금세 그녀의 한 달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몇백만 원이 되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나는 마치 시한부 환자처럼 매일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초조해졌다. 결국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된 가족의 적금 통장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10년 넘게 꼬박꼬박 부어온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이자 민준의 미래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해지하던 날
나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애써 피하며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마치 악맥에 내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었다. 목돈이 손에 들어오자 나는 잠시 안도했다. 이 돈이면 서연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터였다. 나는 그중 1,000만 원을 먼저 인출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돈을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녀의 눈물과 감사 인사는 내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마약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숭고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혜진의 얼굴, 민준의 미래는 잠시 잊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혜진은 우리 집의 재무부 장관이었다. 그녀는 매달 가계부를 썼고 공과금 고지서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적금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그녀는 당연히 그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과일을 깎던 혜진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물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적금 타면 민준이 쓰던 낡은 노트북부터 바꿔줘야겠어요. 졸업 작품 준비하려면 좋은 게 필요할 텐데.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읽는 척하며 대답했다. 아,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남는 돈은 다시 예금으로 묶어두는 게 낫겠죠. 요즘 이율이 워낙 안 좋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나는 선수를 쳐야 했다.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한 끝에 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을 지어냈다. 혜진 씨, 할 말이 있는데. 내 심각한 목소리에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실은 내가 아는 후배 녀석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날 위기라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적금 깬 돈에서 일부를 빌려줬어. 곧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내 말을 듣는 혜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다. 누구요? 어떤 후배인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빌려줘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딱한 사정이라 그랬어. 내가 사람 잘못 볼 사람 아니잖아. 금액이 얼마인데요? 나는 차마 1,000만 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절반으로 줄여서 말했다. 500만 원.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큰 사고를 쳤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듯했다. 당신도 참 물러 터졌어. 다음부터는 꼭 나랑 상의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녀는 잔소리를 몇 마디 더 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넘어가는 눈치였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 집이라는 견고한 나뭇집에 보이지 않는 흰개미들이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예전의 무관심한 침묵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이 섞인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다. 혜진은 사사건건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내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 했고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누구를 만났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 후배는 언제 돈 갚는데요? 고서적 모임은 왜 이렇게 자주 있어요? 혹시 당신 도박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나는 그녀의 질문을 요리조리 피하며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 올렸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매일매일 신문을 받는 피고인의 대기실 같았다. 나는 점점 더 집을 멀리하고 책방에 틀어박히거나 서연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갔다. 그녀의 곁에서만 나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연은 내게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동시에 그 탈출구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며 더 비싼 약을 써야 한다고 했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적금 통장에서 남은 돈을 야금야금 빼내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때마다 내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혔다. 나는 망가져가고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낯설었다. 눈은 퀭하고 얼굴에는 늘 불안과 죄책감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책방에 앉아 있어도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돈 문제와 어떻게 하면 혜진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평화롭던 내 나무집은 이제 속이 텅 비어가고 있었다. 기둥은 삭고 석가래는 삐걱거렸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작은 충격에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나는 그 붕괴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서연이라는 달콤한 늪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울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늘 불안에 떨고 있었다. 혜진의 의심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보이지 않게 나를 베었고, 텅 비어가는 통장 장원은 내일의 희망을 갉아먹었다. 서연을 만나는 순간에 달콤함은 점점 짧아졌고, 그 뒤에 찾아오는 불안과 죄책감의 시간은 길어졌다. 나는 이 위태로운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책방 문을 닫으려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연이었다. 그녀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 씨. 선생님,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겁에 질려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히는 쿵 하는 소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야? 어디예요? 밖에, 책방 근처 공원이에요. 제발 와주세요. 무서워요.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외투를 걸칠 생각도 못하고 책방 문을 뛰쳐나왔다. 겨울밤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낡은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서연 씨, 나는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다.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한쪽 뺨은 시퍼렇게 멍들어 부어 있었다. 입고 있던 코트에 소매는 찢어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그랬어? 나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만 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책방으로 데려왔다.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그자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상처에 수건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작게 신음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겨우 진정을 되찾고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었어요. 엄마 병원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당장 돈 갚지 않으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사채업자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들. 감히 이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만들다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 당장. 내 말에 그녀는 기겁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보복할 게 쉬어요. 그럼 어떡해?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 위로 절망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무슨 방법? 떠나야 해요.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엄마랑 단둘이. 그녀의 말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떠난다니. 그녀가 내 곁을 떠난다는 말인가? 떠나다니. 어디로? 아주 멀리요.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 곳으로 가서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게요.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돈이 필요해요. 빚을 전부 갚고 작은 방을 얻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실 돈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하나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유일한 빛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는 내 손 위로 자신의 차가운 손을 포겠다. 그리고 모든 게 정리되면 제가 선생님을 찾아올게요. 아니, 우리가 함께 떠나는 건 어때요? 이 답답한 곳을 버리고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서로에게만 의지하면서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했다. 함께 떠나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은 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건드렸다. 혜진의 차가운 눈빛, 민준과의 어색한 거리,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녀의 멍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이 여자를 지키고 그녀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나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 안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녀가 보여준 충격적인 진실, 그녀가 겪고 있는 끔찍한 폭력과 협박은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녀가 제시한 미래에 대한 환상은 내 남은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단호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얼마가 필요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와락 내게 안겼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허공을 보았다. 책방의 낡은 책들이 나를 질책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건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도박의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게 남은 마지막 소중한 것을 팔아넘겨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반드시 너를 이 지옥에서 구해주겠다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나 자신의 파괴자가 되었다. 서연이 요구한 돈은 내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이었다. 빚을 청산하고 두 모녀가 한동안 숨어 살 수 있는 자금.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은행은 담보 가치가 낮은 내 낡은 책방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터였다.
가족과 상의할 수도 없었다. 내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나는 며칠 동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은 낡은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급전 필요하신 분, 무담보 당일 대출. 그 밑에 적힌 조잡한 글씨와 전화번호. 그것은 독사가 숨어있는 굴의 입구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서연의 멍든 얼굴과 눈물이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떼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다음 날 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름기가 흐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곳은 을씨년스러운 뒷골목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의 3층이었다. 대부라는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벗겨진 인조 가죽 소파와 낡은 철제 책상. 벽에는 정직과 신용이라는, 그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어제 통화했던 뚱뚱한 체격의 남자가 나를 맞았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얼마가 필요하시다고.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연이 말했던 금액을 이야기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더니 껄껄 웃었다. 하하, 사장님 장난이 좀 심하시네. 사장님 행색을 보니 그만한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 가제가 있습니다. 책방을 담보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 말에 남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그가 내민 것은 사실상 가게 양도 계약서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사채 계약서였다. 살인적인 이자율. 한 달이라도 연채시 가게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조항. 모든 문구가 나를 올가매는 덫이었다. 나는 그 내용을 읽으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내 인생 그 자체를 저당 잡히는 일이었다. 지난 3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 작은 공간을 얻었을 때의 기쁨. 밤새워 책을 정리하며 꿈에 부풀었던 날들. 민준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책방의 낡은 마룻바닥.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내 삶의 모든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사인하시겠어? 시간은 없는데. 남자가 나를 재촉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와 함께 떠나기로 했던 약속.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에 대한 달콤한 환상. 그래, 과거는 불태워버려야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다. 낡은 도서관이 사라진 자리에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 찍힌 붉은 인주가 마치 내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보였다. 돈은 그 다음 날 바로 내 손에 들어왔다. 현금으로 가득 찬 묵직한 돈 가방. 그것은 내 영혼의 무게와도 같았다. 나는 그 돈을 들고 서연에게 연락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에서 만나기로 했다. 밤이 깊었다. 강바람이 차가웠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서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불안한 듯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렸다. 가져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말없이 돈 가방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말 구해 오셨네요. 이제 됐어. 이걸로 다 해결하고. 멀리 떠나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돈가방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오늘 밤 기차로 바로 떠날 거예요. 엄마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놨어요. 그래, 몸 조심하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네, 그럴게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아니,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꼭 연락할게요. 우리가 함께하기로 한 약속 잊지 마세요. 이지아나. 그녀는 내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뒤돌아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강바람만이 휑하게 불었다. 돈가방은 사라졌고 내 손은 텅 비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냈다. 나는 그녀를 구했다. 나는 내 사랑을 지켰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을 치른 영웅이었다. 책방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0년의 역사가 담긴 나의 도서관은 한 달 뒤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가족과의 신뢰도, 남은 노후도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그녀의 약속이 있었다. 기다려주세요. 꼭 연락할게요. 나는 그 약속의 주문을 되뇌며 곧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기다렸다.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 끔찍한 밤이 지나면 마침내 행복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이 떠난 후 시간은 이상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매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메시지함을 확인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수시로 통화 목록을 새로 고침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화면에 뜨는 이름은 언제나 스팸 전화이거나 무심한 광고 문자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열흘이 지났다. 그녀는 연락이 없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사채업자들에게 잡힌 건 아닐까? 아니면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건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가 알려줬던 병원 이름을 기억해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환자는 입원한 적이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가 살던 낡은 빌레도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녀가 언제 이사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불안은 점차 의심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심을 외면했다. 그녀를 의심하는 것은 내 인생을 건 선택, 내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연락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약속된 날짜에 대부업체에 이자를 내지 못하자 그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전화들을 받지 않았다.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나는 텅 빈 책방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집에서 혜진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혜진이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 테이블 위에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우편물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무동산 감유 통지서. 그 밑에는 내 이름과 함께 지훈서림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말해봐요. 이게 대체 뭐냐고. 당신 후배한테 빌려줬다는 돈은 고작 500만 원 아니었어. 그런데 왜 가게가 압류된다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와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내 침묵에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통지서를 집어들어 내 얼굴에 던졌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뺨을 스쳤다. 말을 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그 돈 전부 어디다 썼어? 도박했어? 아니면 여자라도 생긴 거야. 여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순간 거짓말과 변명으로 쌓아 올렸던 내 모든 방어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서연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불행, 그리고 내가 그녀를 돕기 위해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짓들을.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혜진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에서 깊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고작 그런 젊은 계집애한테 속아서 우리 20년 인생이 담긴 적금을 전부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재산인 가게까지 넘겼다. 이 말이네. 당신 제정신이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게 얼마나 흔해 빠진 사기 수법인데. 당신은 그냥 그 어린애한테 놀아난 거야. 평생 책만 읽더니 세상 물정도 모르는 멍청이가 다 됐어. 그녀의 비명 섞인 절규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심하고 어리석고 구제불능의 멍청이였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주말을 맞아 예고 없이 집에 온 민준이었다. 아들은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와 울부짖는 어머니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아버지를 보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혜진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우리를 전부 망하게 했어. 이제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나는 민준을 참아 쳐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게 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깊은 실망이 담긴 시선. 평생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들 앞에서 가장 추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가방을 메고 다시 나왔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에 박혔다. 아들이 나를 버렸다. 혜진은 소파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집안에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가족, 가게, 명예, 내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연이 보여준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불행한 상황이 아니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눈먼 욕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속았다. 그녀는 내 외로움을 이용해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아름다운 얼굴을 한 사기꾼이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저 한심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내 귓가를 맴돌 뿐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망견자실한 채 거실에 서 있었다. 내 뒤에서는 혜진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한편의 악몽 같았다. 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내가 앉은 곳은 취조실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위한 작은 상담실이었다. 며칠 후 나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게 되었다. 서연,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유미였다. 그녀는 전문 사기단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외로운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 감성적인 교감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녀가 내게 들려주었던 비극적인 가족사, 병든 어머니, 사채업자의 협박,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였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상처, 심지어 그녀의 사랑 고백까지도 전부 연기였다. 그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건넨 거액을 들고 잠적하려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이었다. 나는 피해자였다. 법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아내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인 가게를 담보로 불법적인 대출을 받은 것.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나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또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혜진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나를 위해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내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모든 법적 책임은 내가 진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운 서림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책방은 헐값에 대부업자에게 넘어갔다. 혜진과도 이혼했다. 그녀는 민준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이사 가기 전 그녀는 내게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다. 민준은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나는 지금 보증금도 필요 없는 한 달에 30만 원짜리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환풍구에서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다.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온다. 나는 이곳에서 낮에는 공사장을 나가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죽은 듯이 잠이 든다. 나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책들은 이제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다. 정직, 사랑, 희망, 그리고 배신과 절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나는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어리석은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서연, 아니 김유미라는 여자를 증오하지 않는다. 증오라는 감정도 사치처럼 느껴진다. 가끔 그녀를 생각하면 연민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아주 잠시나마 내게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었을까? 부질없는 생각이다. 이제 나는 안다. 나를 파멸시킨 것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파멸시킨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외로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초조함, 그리고 영웅이 되고 싶었던 비루한 허영심. 그녀는 그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균열을 발견하고 그곳에 날카로운 쐐기를 박았을 뿐이다. 나는 기꺼이 그 쐐기를 받아들였다. 나는 종종 과거를 후회한다. 하지만 내가 후회하는 것은 돈이나 책방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한때 경멸했던 그 지루하고 의미 없던 일상의 소중함이다. 말없이 함께하던 저녁 식탁,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혜진의 뒷모습, 가끔씩 용돈을 타러 와 어색하게 안부를 묻던 민준의 얼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고 내 삶의 일부였다. 나는 그 차가운 침묵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희미한 온기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기루를 쫓아 사막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곳이 진짜 사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그 무엇보다 더 깊고 더 진짜인 고독 속에 있다. 예전의 외로움은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자기 연민에 가까웠지만 지금의 고독은 뼈를 깎는 형벌이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완전한 고립. 이것이 내가 저지른 모든 선택의 결과이다. 나는 작은 창문 밖을 본다. 보이는 것은 옆 건물의 더러운 벽돌담뿐이다. 나는 그 벽을 보며 내가 무너뜨린 내 인생이라는 집의 잔해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대답 없는 침묵의 메아리가 끝없이 울려 퍼진다.